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픽 준비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지난주에 20%대로 내려왔는데 이번 주는 24% 그리고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그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석 달이 지금 채 안 됐는데 20%대로 추락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연일 바닥을 모르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같은 갤럽 여론조사에 28% 나온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것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4%포인트가 더 빠져서 24%까지 20대 초반으로까지 추락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기의식이 커야 된다고 보고요. 동시에 부정평가 의식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른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층이 있다면 그나마 그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 응답이 계속 늘어나면서 긍정적 응답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쇄가 되면서 계속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정책 파행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당내 갈등이 계속 지금 지속되면서 오히려 내용이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러저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공사 수주 문제도 있었고 무슨 뭐 법사 관련된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빠지는 이 지지율의 어떤 이 하락 현상을 정말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실의 참모진 그리고 당의 지도부 모든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긍정평가가 하락한 만큼 부정평가가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 갈등, 학제 개편안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이 갤럽이 또 이게 이런 24% 정도의 그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국면에 나왔던 거다, 국정농단 국면에 나왔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갤럽 조사 기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게 29%다까지 설명을 곁들였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이제 갤럽에서 한 건데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쭉 나오잖아요. 인사가 항상 1위로 나오고 경험 부족 그리고 소통 부족, 독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박순애 장관 그 5세 취약 연령 이 부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서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만 경찰부 신설도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론은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내용에 대한 찬반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게 자꾸 독선으로 비치는 거죠. 그 여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렇게 뭔가 절차나 방식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꾸 권한을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독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 독선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기 아까 요인에 나왔습니다만 소통 부족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야당과 좀 협의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의 이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자꾸만 생략되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뭔가 업적을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이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급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야당은 이제 30%대까지 그래도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거든요. 발목 잡기다 이런 이제 비판을 의식해서. 근데 이제 20%까지 이러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따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빨리 이제 스탠스를 빨리 잡아야 돼요. 계속 어떤 뭐 정책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런 절차도 절차입니다만
어떤 뭐 도어스태핑 얘기 나오긴 나왔는데 좀 많은 쪽의 의견을 좀 구하고 반대편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이런 쪽으로부터 조금 그런 것부터 좀 출발하면은 하나의 단초가 열릴 것 같긴 한데 휴가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적 쇄신도 인적 쇄신입니다. 그건 당장 해서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적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통령의 태도를 뭔가 조금씩 바꿔 나가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법이 잘못됐다는 진단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어떤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또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자라고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든요.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통령실의 태도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언론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저런 이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남 탓을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여소야대 그리고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물론 굉장히 볼멘 심정이 될 수도 있죠. 억울하다는 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듣기 원하는 것은 남 탓보다는 내 탓, 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요인이 나옵니다만 인사가 첫 번째 큽니다만 그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독단적, 일방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또 일방적, 독단적 인사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지 않고 불통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했다라는 게 한마디로 연관된 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란 우리 강승규 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악의적 프레임, 여소야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실 속 시원하게 말 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 물론 전후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선거나 어느 정부에서나 내가 누구 잘한다, 실력자다 하면서 다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건진법사 논란이 나온 걸 의식한 발언인 것 같은데 건진법사 관련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이라도 있으면 이건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벌 100개 하겠다, 발본 3개는 하겠다라는 게 말이 중요하지 다 어느 정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을 좀 지원하고 대통령의 어떤 뜻을 좀 잘 설명하려면 정말 메시지 하나, 워딩 하나를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런 그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왜 형성이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저게 이제 남 탓하다 보는 건 뭐냐면 대통령 책임을 못 돌리니까 남의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석이고 참모고 보좌지면 대통령 책임도 말을 할 땐 해야 됩니다. 그게 쓴소리거든요. 그게 직언입니다. 그게 충언입니다. 그리고 직원과 충원과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그걸 또 달갑게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실 참모진이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되면서 정말 대통령이 잘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쓴소리를 닫게 만들고 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참모들도 쓴소리를 못하게 되고 대통령을 보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첫 번째 메시지를 뭘 낼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될까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이럴 때 인적 쇄신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인적 쇄신, 인적 개편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아까 같은 말씀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당태종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형 죽이고 황제가 된 당의 2대 황제인데 그 정관종이라는 책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위징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위징은 당태종 이세민의 친형이 이건성의 사람이었어요. 이세민이 이건성을 죽이고 황제가 되거든요. 친형이에요. 배다른 형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성에 참모를 할 때 위징이 이세민을 죽여야 된다고 건의했던 사람이에요. 위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이른바 수능, 제주, 영능, 복주. 웬만큼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위직을 참모로 기용하잖아요.
반대 얘기 듣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제야의 또는 뭐 여권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권이나 네. 야권의 원로들. 저녁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약주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녁 때 그분들과 술 한잔씩 하면서 뭐 술이 됐건 저녁이 됐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예. 너무 지지율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여야 통틀어서 이른바 강호의 재원들에게 의견을 폭넓게 구하는 거예요. 그 정관정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정관의 치라는 게 당이 워낙 세계 대제국으로 발전했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예. 정관의 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나왔던 게 신하들의 말을 폭넓게 듣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정권을 잡고 마상에서 정권을 잡고 말 아래 내려와서 했던 거였거든요. 네. 권력을 잡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혐오까지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꾸 얘기를 듣고 반대편 얘기도 듣고 물론 이제 편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과하게 편한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게 된다고요. 예.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꾸 반대편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 권유를 들으면 그럼 조금 이제 이게 뭔가 대통령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정책과 같이 결합되고 참모들도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휴가 후에 그런 쪽으로 바뀌면 저는 지지율은 반등할 수가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뭐 인적 사람 몇 명 바꾸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예. 좀 우리 최창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도어 스태핑을 하게 된다면 예.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딱 한마디 하시라고 하겠어요. 대통령께서 출근할 때 국민들을 기자 앞에서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이 한마디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예. 환경 탓하지 마시고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이 우려와 이 충고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부터 바뀐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바뀔 수 있는 태도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주위에서 정말 대통령을 위한 그런 직원과 충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개방적인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핵관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이 내용이 계속 깊어지면서 이제 비대위 사태로 마무리가 되는 수순입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비대위로 가면 사실은 이제 정리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내용의 원인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도 이제는 핵관들의 실력과 핵관들이 사실상 자기 정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을 내치고 핵관으로 대체하면 이건 사실은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겁니다. 예. 이준석 체제를 진짜 내친다고 한다면 비대위와 관련해서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서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핵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까 당태종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1997년에 DJ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97년 DJ가 당선됐을 때도 정말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15만 표 차이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IMF 경제위기였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한 환경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DJ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30년 동안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감옥을 갔었던 동교동 가신들을 다 뒤로 내칩니다. 예. 절대 나서지 마라. 자기한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보수적인 분들, 영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이 협치를 하거든요. 예.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월요일 날 출근하실 때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직원을 정말 경청하겠습니다.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핵관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인적 쇄신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핵관들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그분이 자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관들 말을 듣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많은 또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전해드린 국민의힘 관련 속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상임 정국위가 열렸고요. 비상 상황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9명이, 그러니까 40명이 참석을 해서 그중에 29명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찬성을 했고요. 최고위 안이 26명, 그리고 조혜진 안에는 1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 안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안인 거고, 그렇죠. 조혜진 안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대표가 복귀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렇죠.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 안이 일단 그 과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된 건데 최고위 안의 특징은 비대위로 구성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걸 봉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당대표직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 6개월 지나면 복귀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네. 이번에 최고위 안으로 이제
전국 상임 전국에서 이제 가결이 됐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 지나도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비대위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비대위 중심으로 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전당대회 새로운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그 새로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체제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0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된 이른바 그렇죠. 조혜진 의원 안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자. 네. 그리고 비대위로 가긴 가되 비대위 역할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6개월 뒤에 비대위가 끝나는 걸로 예. 해서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 다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체제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놓자는 거거든요. 저는 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의외로 그 조혜진 의원 안이 10표 정도가 나왔다는 것도 당내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참에 당의 내용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임기 초반 너무나 큰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빨리 당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안으로 해서 비대위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예. 그리고 동시에 왜냐하면 조혜진 의원으로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도 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또다시 갈등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고 정말 이 비대위로 추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억지스럽고 논리적 모순도 많습니다만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조혜진 안이 제가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뭐냐면 이준석도 복귀하면 핵관도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또 지lik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도 이번에 정리가 되고 핵관들도 정리되는 양당 간의 이 양극단의 강대강의 이 당권 갈등, 당내 갈등이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대로 가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정국이가 열리고요.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권성동 직무대행이 임명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는 뭐 못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최근에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올라온 글을 보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글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좀 자제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그 최근의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공격을 더 이제 거세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내치는 듯한 이런 하나의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와서 이 현재 논의를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현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무슨 법률 투쟁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뭐 이제 효력 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인용된다 하더라도 인용이 만약에 되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도 그래요. 법률가들 얘기는. 예. 인용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혼란은 더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표도요. 저도 그래요. 이 대표가 얼마나 사실 억울하겠어요. 어쨌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이른바 핵관이라는 분들이 나를 쫓아내려 하는구나. 물론 뭐 이제 이 빌미를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죠. 예. 대선 기간 중에도 불화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음에도 이렇게 나를 내쫓으려 하는구나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조금 이제 이보 전진이 위해서 좀 잠깐 잊혀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자꾸 민주당도 이재명 의원 좀 잊혀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그분은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이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은 좀 이럴 때 차라리 말을 좀 자제하고 좀 절제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참 이준석이 아깝다. 너무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정치라는 건요. 이렇게 딱 1더하기 1은 2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땐 조금 정말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더 큰 인물은 거듭나는. 저도 뭐 이 대표의 처지를 많이 옹호도 했고 윤핵관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그거는 그거인 것이고 지금 어쨌든 당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게 뭡니까 이게 24%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당 대표를 하는 분이고 현재는 어쨌든 현직 당 대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고 상황이니까 보다 아끼는 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 이런 것들 한번 그래서 이 대표가 듣기엔 정말 아주 한가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이 대표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이 대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전반적인 여권의 분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에 대해서 뭐 득실을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라고 한다면 지난 그 중징계 이후에 저도 그때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억울하더라도 일단
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당의 어떤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는 지방을 돌면서 굉장히 로키로 예. 민심을 경청하면서 SNS 활동도 굉장히 자제를 했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뭐 말을 하지 않았고 기사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유적인 표현만 좀 했었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이제 문자 파독이 나면서 이준석 대표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글을 썼으니 뭐 그동안 추측만 난무했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이 되는 것이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정말 이건 이제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또 글을 올리고 또 공개 저격을 하고 그때 또 활발한 또 이 공세에 나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신속하게 가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하는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적 공격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맞습니다.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당의 그 일원이고 전국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비대위로 몰아붙이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억지스러워요. 억지스럽고 여기 뭐 언데드더라는 것도 있고 뭐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 아니라고도 표결을 하기도 하고 3주 전에는 직무대행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고 비대위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도 많고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게 많지만 예.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자율적 결사체가 그래 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정권 교체 시켜놓은 윤석열 정부가 일은 하게 좀 우리가 집권 여당에 좀 뭉쳐야 될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과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공감대는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공감대는 뭐냐면 이제 분란을 끝을 내자는 거예요. 분란을 끝을 내자는 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제기와 억울함과 억지스러움과 과도한 논리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억울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말 없이 수용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국민들의 민심이 또 다시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 지난 다음에 모든 게 다 깔끔히 정리된 다음에 다시 재기가 된다면 저는 훨씬 더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대부분의 저는 그 흐름도 이준석 대표도 조용히 좀 있고 핵관들도 좀 이때 이선으로 후퇴하라 이런 것들을 좀 가고 있는 거라서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충정 어린 당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자 보고 나서 아마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다른 길이라는 게 뭐 이제 글쎄 뭐 분당, 뭐 창당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다고 봐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앞으로 정치 상황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정말 지지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20%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여야를 포함한 한국의 정당 체제 자체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경우 예. 변화가 또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도 많이 남았고 예. 모르죠.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사실 총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벌써 가을 되고 이러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래 만약에 다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금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정치라는 건 뭐 굉장히 여러 다양성이 있는 거니까 예.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고 예. 과거에 뭐 반드시 바른미래당의 어떤 실패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좀 네. 그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억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논리로 자꾸 대결하고 그러다 보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분란의 한 축이었다. 당대표도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는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예. 다른 가능성을 아직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또 법적 대응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예. 더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워지거든요. 예.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전국 상임 정국이 결과를 보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 안에는 26명이 찬성을 했고 조혜진 의원 안에는 10명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내부 조직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10명이 찬성했다는 건 그만큼 이준석 대표에 좀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최고위안이 가결되고 조혜진 안이 부결됐지만 조혜진 안이 10표가 나왔다는 건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그건 당내에도 건전한 비판의 토론 문화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그냥 대통령이
좋아 빨리 가 해가지고 핵관들이 나서서 줄 세운다고 당원들이 다르게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10명의 조혜진 안에 대한 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갖는 그 제가 볼 때 가장 큰 약점은 이준석이 컴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핵관도 그대로 설치게 돼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자는 게 둘 다 좀 이선을 후퇴해서 조용히 새롭게 정말 충심해서 당을 돕고 대통령을 돕고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바꾸자는 건데 네. 또 이준석이 돌아가면 핵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10명 정도의 그 조혜진 의원 안에 찬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당에도 이게 지금 너무 억지스럽게 간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으로 좀 건강하게 해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당 내용을 수습해서 네. 일사불란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도 대통령 눈치만 보거나 뭐 핵관들 줄 서기만 하거나 이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순수히 할 때는 하고 그러나 대통령 또 너무 또 내부 총질을 하지도 말고 잘 협치해서 또 협력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단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기 초반부터 이런 집권 여당은 없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고위 안으로 이렇게 다수결로 된 건 자체는 또 굉장히 또 집단적 지혜가 또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신당 창당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없죠.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지하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할까요? 유지를 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무대행으로 돼 있잖아요. 직무대행을 하고 지금 당원을 바꿔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내대표를 또 유지한다. 그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됐던 거였잖아요. 네. 직무대행에서 이제 자리를 내려놓는데 원내대표 유지한다. 그리고 지금 뭐 핵관, 뭐 권성동 의원도 전 윤핵관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핵관 얘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원내대표 좀 내려놓고 이왕 뭐 비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전당대회로 가는 하나의 그 전제잖아요. 이게 비대위라는 게. 그렇다면은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당원에서 뭐 9일날 전국위원회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데 원내대표 또 한다? 리더십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번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일신해가지고 새롭게 여건이 뭔가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 하는데 저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물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윤핵관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도 좀 물러나고 윤핵관도 물러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권성동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는 참 아쉽겠지만 내려놓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르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도 제가 볼 때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위로 전환한 이후에 권성동 대표 스스로 정치적인 아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윤핵관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대표는 그래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공식적 윤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윤핵관을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오늘 또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대통령이 제발 그분으로부터 그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이 하는 만약에 뒤에서 의원들 줄 세우고 이 당을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사람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충언을 들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앞으로의 시선은 또 9일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위로 쏠리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꺼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발언이 이제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탄핵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탄핵을 하려면 이제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니까 순전히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탄핵이 간단치가 않은 게 그 다음에 첫 번 열리는 뭐 본회의에서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탄핵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역대 이제 쭉 과정 정부에서 보면은 탄핵이 꽤 있었어요. 탄핵 건의가 해임안 건의 같은 거. 근데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여야 간에. 그래서 이게 탄핵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완전 지금 이슈가 이제 탄핵으로 갈 거라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해임 건의 이런 거는 완전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 잡는다 뭐 그러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이건 악수일 것 같아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역풍 불 수 있고 그리고 탄핵이 되기도 어려울 거고 최근에 이상민 장관의 그 경찰국 신설 이런 문제에 대한 찬반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탄핵으로 하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재명 의원이 뭔가 주도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후보가 이거는 민주당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전국이 또 일로 말려들 겁니다. 또 다시 민생이나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여야 막론하고 전부 정치적 이슈에만 이제 빨려드는 것이라서 역풍도 역풍입니다만 이거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상민 장관을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민생과 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최근에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숨지면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 의원이 해명을 하는 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제 이재명 의원이 국민들한테 뭐 욕설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거짓말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뭐 이재명 의원이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패배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대장동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식의 자기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장동은 국힘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에게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익숙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이번에 이 법인카드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사실은 그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굉장히 흥분하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무당에 나서서 뭐 이렇게 주술적으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운전기사를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돈을 받은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김혜경 여사의 차를 모은 게 아니고 그 앞에 가는 선행차를 운전했다. 선행차를 운전한 기사나 김혜경 여사를 운전한 기사나 거짓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악의적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새로 드러난 것은 그 이른바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옆집을 부동산 중개업자에 내놓은 게 그 배모 사무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하나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서양의 그 격언도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인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전공법입니다. 그게 아니다 계속 부인하다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는 국민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한 30만 원 그 법인카드 유용한 게 뭐가 큰 죄냐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은요 그렇게 치졸하게 돈 있는 사람이 30, 40만 원 아끼려고 국민 세금으로 법인카드 쓰는 걸 더 치졸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발 이재명 후보는 제발 좀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로를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졌다.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친다. 이런 토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만 지친 게 아니라 국민도 지쳐요. 대선 때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지금 법카 유형에다 이제 뭐 저기 경기 도시주택공사인가요? 그 옆집에 문제 전세를 누가 내놨느니 지금 이제 선행 차량 운전했느니 국민이 더 지치니까 이재명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혐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관련자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지금 물론 지칠 수 있죠. 워낙 이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진실인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진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수사로 밝혀지고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런 접근은 저는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썩 그렇게 적절한 말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단지 뭐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인 토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최창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